웬일이에요? 사돈이 우리 집에 다 오셨네. 사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바깥 사돈도 계시면 좋겠네요. 사돈,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벌금 때문이에요. 벌금? 아, 벌금 내러 왔어요? 그럼 현금으로 줘요. 계좌이체는 싫어요. 아니요,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현우에게 벌금을 요구하러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서울의 정감가고 늘 사람들의 오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명자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 번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그녀는 30년 전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떡집을 운영했던 여장부였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딸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지만 그녀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세상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너희를 지켜주겠니? 네 권리는 네가 지켜야 해. 박 씨가 늘 딸 미경 씨에게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자라 42세의 당당한 커리어우먼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일하며 어머니의 강인함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처럼 직설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피하고 중재하는 성격이었죠. 미경아, 회사에서 또 야근이니? 이러다 시집은 언제 가려고 그러니? 어머니, 요즘은 결혼이 늦어도 괜찮아요. 제 커리어도 중요하니까요. 네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에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소원이야?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서도 박 씨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처럼 독립적인 딸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미경 씨가 뜻밖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주세요. 뭐, 누구? 설마? 네, 결혼하려고요.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결혼할 생각이 없다던 딸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자 미경 씨와 함께 송현우라는 남자가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IT 회사 개발팀 부장이라는 그는 조용하고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미경 씨보다 3살 많았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듯한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마음에 들었나? 우리 미경이가 남자 볼 눈이 있나 모르겠네. 장모님, 미경 씨는 제가 만난 여성 중 가장 현명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박 씨는 사위 될 사람의 말투와 태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정중한 그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경이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똑 부러졌어. 너무 다그치지 말고 잘 대해주길 바라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딸이니 남편 선택도 신중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이 결정되고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난 예비 사위의 부모님, 특히 그의 어머니 김 씨는 겉으로는 예에 바르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대화 속에서 날카로운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미경 씨는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마케팅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실 건가요? 우리 현우가 워낙 바빠서 집안일은 누가 할지 걱정이네요. 그 말투에는 미경 씨의 직업을 얕보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첫 만남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사돈, 우리 미경이는 일도 잘하고 살림도 척척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림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제가 나중에 많이 가르쳐야겠네요. 여보, 뭐 그렇게 걱정이야. 요즘은 남녀가 집안일 분담하는 시대인데. 박 씨는 식사 내내 김 씨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못마땅함을 느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시어머니 될 사람이 좀 까다로워 보이던데 괜찮겠어? 어머니,
첫 만남이라 어색하셨던 거예요. 현우 오빠가 말하길 평소엔 정말 자상하신 분이래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박 씨는 딸에게 적지 않은 지원을 했고 현우 씨 측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자금을 보탰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안사돈 김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씨가 전화를 받자 갑자기 예식장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갑작스럽지만 예식장 문제로 연락드렸어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더 고급스럽고 우리 집 쪽 하객들이 오기 편한 곳이거든요. 거기로 바꾸면 어떨까요? 사돈, 지금 예식장은 이미 계약금도 냈고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요. 이제 와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계약금은 제가 책임질게요. 청첩장은 다시 돌리면 되잖아요. 우리 현우가 부장이니 체면도 있고 회사 사람들 초대도 많이 할 텐데 좀 더 격에 맞는 곳이면 좋겠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예식장을 바꾸자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미경이와 현우가 함께 고른 곳이고 양가 모두 편리한 위치라 생각했는데요. 아이고, 사돈, 젊은 애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가 경험이 많으니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닐까요? 제 친구 딸도 그 예식장에서 했는데 정말 훌륭했다니까요. 박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첫 번째 갈등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미경과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원래 예식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직접 시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 씨는 미경 씨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뭐니? 신부가 이렇게 화장하고 나가면 어떡해? 너무 진하잖아. 내가 아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불러올까? 미경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때 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지금 미경이는 신부예요. 오늘만큼은 미경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요? 모든 신부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모습으로 결혼식을 맞이할 권리가 있잖아요. 김 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박 씨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마음속에는 딸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적인 성향이 미경 씨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경 씨가 처음으로 시댁 방문을 위해 준비하던 날, 전화로 알려온 소식은 박 씨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시어머님이 제가 가져갈 선물 목록을 보내셨는데 너무 과해요. 명품 가방에 양가 친척들 선물까지.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뭐라고? 그런 것까지 시어머니가 정하는 거니? 현우 오빠도 당황했어요. 어머님께서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하셔서.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딸이 겪어야 할 시련이 어떤 것일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 적응하고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김 씨의 통제가 시작되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미경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살림을 꾸리는데 열심이었고, 현우 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를 도왔습니다. 박 씨는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음식 솜씨 늘었다고 현우 오빠가 칭찬해요. 그래?
네가 요리를 언제 배웠다고 남편이 너무 좋아서 맛없는 것도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참, 제가 요리책 보고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오시면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박 씨는 주말에 딸 집을 찾았고 정말로 미경 씨의 요리 솜씨가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우 씨도 장모를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 미경이가 이렇게 살림을 잘하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다 있게 돼요. 우리 미경이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했어. 네가 잘 챙겨주니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나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김 씨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청소를 도와준다며 방문했지만 점차 미경 씨의 살림 방식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이렇게 옷장을 정리하면 안 돼. 우리 현우는 옷을 색깔별로 정리해야 찾기 편해하는 애야. 내가 다시 정리해줄게. 어머님, 저희끼리 방식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에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내 아들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 내가 30년 키워온 아들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미경 씨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어머님이 자주 오셔서 좀 힘들어요. 제가 해놓은 것을 다 바꾸시고 저보고 살림을 못한다고 하세요. 그래? 현우는 뭐라고 하니? 현우 오빠는 어머니가 그냥 도와주려는 거니까 이해해라라고만 해요. 오빠도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박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너무 섣불리 개입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경 씨에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조언했습니다. 미경아, 시어머니도 아들 걱정에 그러시는 거야. 네가 조금 더 참고 지내보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김 씨는 주말마다 미경 씨의 집에 와서 머물렀고 심지어 현우의 옷을 가져가 직접 세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미경 씨가 직장에서 돌아오니 김 씨가 현우 씨와 함께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희 둘 다 벌어서 이렇게 밖에서 밥 먹는데 돈을 많이 쓰면 어떡해? 미경이가 요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니? 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시어머니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가계부를 보고 있었다니 사생활 침해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계부는 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 살림 좀 도와주려고 그랬지. 우리 현우가 돈을 너무 펑펑 써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 네 아버지랑 나 없었으면 너 지금 이 집도 못 샀을 거야. 그래도 내가 좀 봐줘야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말다툼을 했습니다.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현우 씨는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살림을 왜 시어머님이 간섭해? 내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미경아, 어머니가 그냥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야. 나도 어머니한테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말할게. 그런데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너도 좀 이해해줘. 이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어머님은 내가 집안일도 돈 관리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결국 미경 씨는 울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고 현우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방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 씨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현우 씨도 어머니에게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간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너 월급 받았지? 이번 달에는 우리 집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왔어. 30만 원만 보태줄래? 어머니, 저희도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느라 빠듯해요. 아니, 네가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니? 네 아버지가 너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정도 효도는 해야지.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현우 씨는 미경 씨 몰래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말도 없이 시부모님께 돈을 보낸 거야? 우리 살림이 빠듯한 거 알면서. 미안해. 어머니가 자꾸 부탁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 앞으로는 꼭 상의할게. 미경 씨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미경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현우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박 씨도 첫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6주 차래요. 정말 축하한다. 내 딸 건강 챙기고 몸 조심해야 해. 내가 미역 사다 놓을게. 하지만 김 씨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그와 동시에 미경 씨의 임신 생활에 더욱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이제 우리 손주 가졌으니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기 힘들어. 어머님, 아직 초기라서 그런 결정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있으니까요. 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애가 최우선이어야지. 현우 씨는 이번에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 난처해 했습니다. 그는 미경 씨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미경 씨의 식단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해서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주말마다 찾아와 임산부에게 좋다며 직접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경아, 너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임신부는 아침에 미역국 먹어야 하는 거 몰라? 어머님, 제가 아침마다 단백질 섭취하려고 계란과 우유 먹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병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야. 내가 두 아이 다 건강하게 낳고 키웠는데 그 방법이 최고야. 박 씨는 딸의 상황을 걱정했지만 너무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주기적으로 미경에게 전화해서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미경 씨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태아는 무사했지만 미경 씨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우 씨는 병원으로 달려왔고 박 씨와 김 씨도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일하면서 애 가지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제라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미경이가 쉬어야 할 때예요.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해주세요. 내가 손주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네가 왜 그래?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돈 김 씨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돈, 지금은 미경이가 안정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가 좀 진정하고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제 며느리니까 제가 더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사돈은 왜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미경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에게도 좋지 않아요. 두 사람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임신한 미경을 두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의견 차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퇴원 후 미경 씨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미경 씨의 집에 와서 살림을 도와준다며 머물렀고 점점 미경 씨는 자신의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미경 씨의 출산 후 아기를 데려가 키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경아, 네가 출산하고 나면 아기는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울게. 너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보면 되잖아.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제가 육아휴직 쓰고 직접 키울 거예요. 아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맡겨. 이 말을 들은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아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현우 씨에게 울며 호소했고 현우 씨도 드디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의 도움은 감사하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예요. 김 씨는 아들의 반항에 크게 실망했고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찾아와 손주를 위한 물건들을 잔뜩 사왔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미경 씨는 안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진심인지 아니면 잠시 물러선 전략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지호라고 지었습니다. 박 씨는 첫 손주의 탄생에 기뻐하며 미경 씨의 출산 후 조리를 도왔고 시어머니 김 씨도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아기의 탄생으로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미경아, 잘 먹고 젖 잘 나오게 해야 해. 아이고, 사돈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지호 보세요. 현우를 쏙 빼닮았어요. 정말 우리 집 피를 이어받았네. 박 씨는 속으로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이를 위해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미경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박 씨가 3주간 더 미경 씨의 집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 씨는 박 씨가 있는데도 매일 찾아와 아기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때로는 저녁 늦게 예고 없이 방문했죠. 미경 씨는 산후 몸조리 중이라 피곤했지만 시어머니의 방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지호 내가 좀 안아볼게. 아이고, 우리 손주 왜 이렇게 울어? 기저귀 젖었나? 내가 갈아줄게. 어머님, 방금 갈아줬어요. 지호가 지금 잘 시간이라 좀 예민해요. 아니, 아이가 왜 이렇게 못해? 네가 젖을 충분히 못 먹이는 거 아니야? 분유를 먹여야 하는 거 아닐까?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아기는 엄마가 안고 있을 때 제일 편안해해요. 미경이가 지금 아기 재우려고 하니까 우리 좀 나가서 얘기할까요? 뭐라고요? 제 손주인데 왜 못 안게 해요? 사돈이 왜 자꾸 간섭하세요? 미경 씨는 두 어머니 사이에 끼어 난처했습니다. 현우 씨가 퇴근해서 돌아오자 미경 씨는 안도했습니다. 현우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아직 몸조리 중이에요. 지호도 이제 막 태어나서 생활 패턴이 안 잡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현우야, 네 아들인데 왜 나보고 기다리래? 내가 둘 키워봤으니 내가 더 잘 알아. 어머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도 책도 읽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날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수 만든 미역국과 아기 옷을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미경 씨는 감사했지만 시어머니가 또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꺼내자 당황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지호 데리고 우리 집에서 이틀만 봐줄게. 너도 좀 쉬고 현우랑 둘이 시간도 가지고. 어머님, 제가 아직 모유수유 중이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요즘엔 유축기도 있고 분유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떼어놓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그때 박 씨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사돈,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요. 엄마 품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미경이도 아직 산후조리 중인데 아기와 떨어지면 젖도 말라버려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날도 불만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반복되었고 미경 씨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아기 지호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미경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현우 씨와 상의 끝에 좋은 어린이집을 찾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친정어머니 박 씨가 아이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 씨는 이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호를 어린이집에 보내다니 말도 안 돼. 아직 너무 어린데 낯선 사람들한테 맡기면 어떡해?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어린이집이에요.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해요. 그런 곳이 어디 있어. 다 돈 받고 아이 보는 사람들이지. 내가 봐줄게. 우리 집으로 데려와. 현우 어릴 땐 내가 직접 다 키웠어. 어린이집 같은데 안 보내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란 거야.
미경 씨와 현우 씨는 결국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심하게 삐쳐서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김 씨가 미경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경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에도 규칙이 있어야겠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말을 너무 안 듣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김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벌금 제도야. 어른 말 안 들으면 벌금 10만 원, 시댁 행사에 불참하면 벌금 50만 원, 손주를 시댁에 데려오지 않으면 벌금 30만 원, 이렇게 정했어. 미경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유치원 벌점 제도도 아니고 성인들 사이에 이런 규칙을 만들다니요. 어머님, 저희가 왜 벌금을 내야 해요? 저희는 어른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에 맞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만 살잖아.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현우 씨가 퇴근해서 돌아오자 미경 씨는 시어머니가 만든 규칙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우 씨도 당황했지만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거스르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규칙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어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고 있잖아요. 네가 어른이라고? 아직 내 눈에는 어린애야. 엄마 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렵니? 결국 그날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시어머니는 규칙표를 식탁 위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미경 씨는 그 종이를 버리고 싶었지만 현우 씨의 마음을 생각해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이 벌금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행동과 말투를 하나하나 꼬집으며 벌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가정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내가 너희 시간 뺏으려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알려주는 거야. 이번에는 봐줄 테니 다음부터는 규칙 잘 지켜. 어느 날 저녁 미경 씨는 현우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벌금 제도와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쁜데 시어머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가. 미경아, 나도 어머니가 좀 지나치신다는 건 알아. 하지만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우리를 위해서야?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통제하고 싶으신 거야? 그 벌금 제도는 도대체 뭐야? 우린 어른이잖아. 우리 가정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고. 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어머니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맞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경아, 내가 어머니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성격도 고집스러우셔서 갑자기 바뀌기는 힘들 거야. 오빠는 항상 그렇게만 말해. 어머니와 얘기해 볼게.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서야. 근데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어. 오빠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어머니께 대들어서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길 원해? 미경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자신의 정신건강이 위험했습니다. 그냥 오빠가 조금 더 단호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해. 우리 가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고. 며칠 후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미경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지호가 아프다니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 내가 병원비 다 낼 테니까 좋은 병원에 데려가. 어머님, 이미 병원 다녀왔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뭐, 벌써 다녀왔어?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그 소아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야지. 어머님, 저희 동네 소아과 선생님은 전문이세요. 아이도 벌써 약 먹고 잠들었으니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면 벌금 내야 해. 어른 말 안 듣는 벌금 10만 원이야. 미경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간호하느라 이미 지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벌금 타령은 그녀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벌금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저는 어른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진단을 따르는 거예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벌금 20만 원으로 올랐다. 그때 현우 씨가 급히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어머니를 말렸지만 김 씨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현우야, 네 와이프가 나한테 얼마나 무리하게 구는지 알아? 내가 손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현우 씨는 미경 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말이 맞아요. 지호는 이미 병원에 다녀왔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벌금 제도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저희는 어른이에요. 김 씨는 아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동안 현우 씨가 이렇게 자신의 뜻에 반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말보다 와이프 말을 듣는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이건 누구 말을 듣고 안 듣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해야 해요. 김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경 씨의 휴대폰으로 벌금 청구서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내가 어머니를 너무 오래 내버려뒀어.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게.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경 씨가 회사에서 급한 업무로 야근을 하게 되어 아이를 박 씨에게 맡겼는데 김 씨가 갑자기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에 김 씨는 크게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경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현우 씨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현우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다음 날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현우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미경아, 어머니가 우리 벌금 안 내면 관계를 끊겠다고 하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현우 씨가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경아, 일단 이번만 내자. 어머니 마음이 풀리면 천천히 설득해 볼게. 미경 씨는 남편의 결정에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벌금 문제로 시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진 후 미경 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경 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정신 차려봐. 미경 씨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놀란 현우 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미경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미경 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과 위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미경에게 최소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우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더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빠, 괜찮아. 그냥 너무 지쳐서 그런 것 같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미경 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현우에게 미경 씨가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라며 정신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우 씨는 그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미경을 보러 박 씨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미경아, 괜찮니? 엄마가 왔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약해서. 무슨 소리야? 네가 뭐가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일찍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박 씨는 현우 씨를 병실 밖으로 불러내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네한테 실망이야. 우리 미경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어? 안 사돈의 그런 행동은 너무 지나친 거야. 박 씨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미경 씨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머물며 미경을 간호하기로 했고 현우 씨는 집에서 지호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 씨에게 미경 씨의 입원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김 씨는 미경 씨가 아닌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제 며느리가 입원했다는데 사돈이 먼저 와 있고. 사돈, 지금 미경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미경아,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데?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긴장했습니다. 현우 씨가 병실로 돌아오자 김 씨는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현우야, 너는 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했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남들한테 듣게 만들고. 어머니, 지금은 미경이 건강이 중요해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김 씨는 아들의 태도에 불만이었지만 일단 조용히 미경 씨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박 씨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와서 미경을 간호했고 현우 씨도 일을 마치면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도 자주 찾아왔지만 그녀의 방문은 미경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미경 씨가 입원한 지 10일쯤 되었을 때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병실에 찾아와 어버이날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경아,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퇴원할 수 있겠니?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기로 했어.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아직 최소 4, 5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현우라도 지호 데리고 와야지. 어버이날인데 애들이 안 오면 어떡해. 미경 씨는 난처했습니다. 자신은 병원에 있고 현우 씨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미경에게 정신적 안정을 강조했는데 시어머니의 요구로 인해 또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병실에 도착하자 김 씨는 아들에게 어버이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야, 모레 어버이날에 지호 데리고 우리 집에 와. 미경이는 아파서 못 오더라도 너랑 손주는 와야지. 현우 씨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두고 아이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아직 많이 아파요. 제가 병원도 오가야 하고 지호도 돌봐야 해서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버이날인데 안 온다고? 그럼 선물이라도 직접 가져다 줘야지. 물론이죠. 선물은 제가 사서 갖다 드릴게요. 미경이가 좋아지면 나중에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김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 씨는 현우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현우 씨는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위로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현우 씨는 예쁘게 포장한 선물과 카드를 들고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선물만 두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자 김 씨는 격분했습니다. 뭐, 선물만 두고 가? 어버이날인데 밥 한 끼 같이 못 먹고 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미경이가 지금 많이 아파서 혼자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네 와이프가 먼저고 엄마는 뒷전이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시아버지 송 씨가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 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경이가 많이 아프다잖아. 현우도 다 큰 어른인데 자기 판단이 있지.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자식이 어버이날에 부모 모시고 밥 한 끼 못 먹는 게 말이 돼요? 현우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국 어머니의 화를 달래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경 씨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화나셨지?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현우 씨의 말과 달리 시어머니 김 씨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아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로부터 3일 후 미경 씨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미경 씨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박 씨는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갔습니다. 그때 미경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 김 씨였습니다. 미경아, 어버이날에 시댁에 안 온 것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이번 주 내로 입금해. 계좌번호는 알지? 벌금 규칙에 따르면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중요한 날에 불참하면 벌금 50만 원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4배로 올렸어. 왜냐하면 네가 아프다는 핑계로 우리 현우까지 못 오게 했으니까. 미경 씨는 문자를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것을 핑계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벌금까지 요구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미경 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미경 씨는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고 현우 씨는 어머니의 문자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내가 당장 전화해 볼게. 현우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분 후 현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야, 이번에는 네 와이프가 정말 선을 넘었다. 어버이날에 시댁에 안 오는 것도 모자라 너까지 못 오게 했잖아. 이번에 벌금 안 내면 앞으로 너희 집에 발도 안 들인다. 현우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가 정말 아파서 입원한 건데 벌금은 무슨 벌금이에요? 네 와이프가 진짜 아픈지 어떻게 알아? 나는 어버이날에 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어. 내가 그동안 벌금 제도를 만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머니, 제발요. 미경이 지금 퇴원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계속 와이프 편만 들어.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 고생한 건 생각도 안 나지? 현우 씨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미경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벌금 내야 해? 당연히 안 내도 돼. 어머니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실 거야. 하지만 미경 씨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미경 씨와 현우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며칠 동안 미경 씨의 집에 머물며 딸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김 씨는 계속해서 벌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미경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는 제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박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더 이상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 없어. 어머니, 설마 시어머님께 직접 말씀하시려고요?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걱정 마. 내가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 사돈과는 내가 직접 대화할 거야. 미경 씨는 불안했지만 박 씨의 단호한 눈빛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박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시어머니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우리 좀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긴데요? 전화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오전 11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녀도 사돈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박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 마.
미경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미경 씨는 박 씨의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네, 장모님,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아침 10시에 내 집으로 와. 현우 씨는 박 씨의 진지한 어조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현우 씨를 거실로 안내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사돈을 만났어. 그 사람이 미경이에게 200만 원 벌금을 요구한 이유가 뭔지 알아?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득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야. 사돈은 미경이가 너를 조종해서 시댁에 못 오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미경이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꾀병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현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네 와이프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사돈은 벌금을 내라고 협박하고 있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어머니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장모님, 저도 어머니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늘 가족을 위해 사셨고. 그런 변명은 그만두렴. 그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과시하는 거지. 현우 씨는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사돈을 만나서 이야기해봤지만 전혀 통하지 않더구나.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미경이가 너를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장모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돈이 미경이에게 200만 원 벌금을 내라고 했으니 나는 너에게 400만 원 벌금을 요구할 거야. 현우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장모가 갑자기 벌금 얘기를 꺼내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했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이제 알겠니? 내 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상처받았을지 상상이나 해. 장모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경이를 더 보호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지금 필요한 건 행동이야. 네가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 딸은 계속 고통받을 거야. 그것도 안 되면 이혼이라도 할래? 현우 씨는 박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유부단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현우 씨와 함께 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웬일이에요? 사돈이 우리 집에 다 오셨네. 사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바깥 사돈도 계시면 좋겠네요. 김 씨는 마지못해 남편 송 씨를 불렀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자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벌금 때문이에요. 벌금? 아, 벌금 내러 왔어요? 그럼 현금으로 줘요. 계좌이체는 싫어요. 아니요,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현우에게 벌금을 요구하러 왔어요. 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송 씨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이 우리 미경이에게 200만 원 벌금을 요구했다면 나는 현우한테 400만 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되죠? 사돈은 아픈 우리 딸에게 벌금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어버이날에 시댁에 못 왔다는 이유로요. 우리 미경이는 진짜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돈은 그걸 핑계라고 했죠? 직접 병원까지 와서 얼굴도 보고 간 사람이 그게 할 행동이에요.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이 만든 규칙이 있다면 나도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내 규칙은 이래요. 아픈 사람을 괴롭히면 벌금 200만 원. 어른으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면 추가 벌금 200만 원, 총 400만 원이네요.
송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사돈, 진정하시고 차 한 잔 드시죠. 저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내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돈은 벌금을 요구했어요. 이게 오해일 수 있나요? 김 씨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돈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어버이날인데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럼 사돈도 인정하는군요. 화가 나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어른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인생도 살 만큼 사신 분이 이러시면 되겠냐고요. 김 씨는 점점 기가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현우 씨는 이번에는 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번 일은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미경이도 제 아내고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서로 존중해야 해요. 박 씨는 현우 씨의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현우 씨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벌금 얘기를 해볼까요? 사돈이 우리 미경이에게 200만 원을 요구했으니 현우는 저에게 400만 원을 내야겠네요. 나도 계좌이체는 싫어요. 현금으로 주세요. 말도 안 돼요. 왜 우리 아들한테 벌금을 받아요? 그럼 사돈도 우리 딸에게 벌금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고 송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송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사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좀 지나쳤어요.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솔직히 당신이 요즘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벌금이니 규칙이니 하는 것도 너무 유치하고 지나쳤고, 우리 아들, 며느리도 다 어른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김 씨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내심 자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돈, 우리 이제 서로 벌금 같은 이상한 규칙은 모두 없애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다 어른이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현우를 너무 놓치기 싫었나 봐요. 내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미경이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려가는 어른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김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씨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경이를 괴롭히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시되 저희 가정을 존중해 주세요. 김 씨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강경하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좀 심했던 것 같구나. 미경이한테 사과해야겠다.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미경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정성스럽게 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문을 열자 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경아, 좀 괜찮아졌니? 네, 어머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내가 미안해. 네가 아픈데 내가 이상한 벌금 타령을 했구나. 정말 미안해.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습니다. 이전까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제 상황만 생각하고 어머님 마음을 이해 못했네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너무 현우를 놓치기 싫어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 이제부터는 너희 가정을 존중할게. 그날 이후 김 씨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미경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던 습관을 줄이고 방문할 때도 미리 연락을 하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벌금제도 같은 이상한 규칙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경 씨가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김 씨는 손주 지호를 봐주겠다고 자진해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요하지 않고 미경 씨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경아, 내가 지호 봐줄 수 있어. 물론 네가 원치 않으면 괜찮아. 그냥 제안하는 거야. 정말요? 그럼 주중에 하루만 어머님께서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날은 친정어머니와 어린이집을 이용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지호가 여러 경험을 하는 게 좋을 테니.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변화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친정어머니 박 씨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지. 어떻게 시어머님을 설득하셨어요? 400만 원 벌금 얘기가 통했던 거예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사돈에게 거울을 보여준 거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지 깨닫게 하려고 한 거지. 사실 사돈도 마음은 좋은 사람이야. 다만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그랬던 거야.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현명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너대로 잘하고 있어. 앞으로 지호가 크면 너도 나처럼 자식을 위해 싸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서서히 해소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건강을 되찾고 직장과 가정 생활에 충실했으며 박 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와 김 씨는 손주 지호의 돌봄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돈,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도 사돈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이상한 규칙에 집착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우리는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답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은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해결할 때 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이 없구나. 73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당당함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2세 박정숙 씨는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아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9세 막내 아들 민호가 회사 후배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박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한 달 정도 다녀오려고 해요. 처음 만난 날 수정이라는 며느리 후보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한 달이나? 회사 휴가가 그렇게 길게 나와? 민호 오빠가 휴가를 길게 내기로 했어요. 신혼여행은 평생에 한 번뿐이잖아요. 박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강남에 있는 좀 괜찮은 곳에서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 다 그런 데서 해서요. 강남이면 비싸지 않겠어? 괜찮아요. 민호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호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만 해도 박 씨는 며느리 후보가 예쁘고 말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돈과 관련된 말들이 자꾸
갖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수정 씨가 다시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혼수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수? 무슨 혼수? 가전제품이랑 가구들이요. 저희 집에서 준비할 게 많아서 부담이 좀 되네요. 박 씨는 수정 씨의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신랑이 집을 해오면 신부가 혼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원래 신랑 측에서 지불하고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박 씨는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집안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박 씨는 수정 씨와의 첫 만남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후보가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상한 요구들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예식장 알아보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수정 씨가 또 다른 부탁을 꺼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뭘? 계약금이 좀 필요해서요. 민호 오빠 통장 잔고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온 아들이었기에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달라는 거예요. 민호가 수정 씨를 감싸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 축의금으로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박 씨는 수정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이상했고 축의금으로 갚겠다는 말도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 씨가 돌아간 후 박 씨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네 동생 여자친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자꾸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은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더라. 에이, 그럴 리가요. 민호가 돈이 없을 턱이 없는데요. 박 씨는 큰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럽 신혼여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강남 예식장, 혼수 부담 요구까지 말입니다. 그러자 큰아들도 이상함을 감지한 건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제가 민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날 큰아들 민수는 동생인 민호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수정이가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형, 그게 아니라 예식장 계약금이 급해서 그런 거야. 너 통장에 돈 없어? 있긴 한데 수정이가 신혼여행 비용도 모아야 하고 해서. 민호의 말에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혹시 수정이가 다른 요구도 했어? 다른 요구라니? 결혼 비용 분담이라든지 그런 거 말이야. 아, 그건 요즘 다 그렇게 해. 형도 결혼할 때 그랬잖아. 야, 나는 안 그랬어. 처가 쪽에서 혼수는 모든 걸 다 준비해줬다고. 민호는 형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정 씨가 말한 것과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 씨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후보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더더욱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서 왜 돈 이야기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호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알던 아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수정 씨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녀 편만 들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등골이 오싹한 게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박 씨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수정 씨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수정이 부모님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서? 저희 집에서 하면 어때요? 수정이 부모님도 그러고 싶다고 하시고.
박 씨는 며느리 후보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수정 씨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에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하게 된 그 사람들은 박 씨가 상상도 못했던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때서야 박 씨는 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닌 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민호야,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12시에 오신다고 했어요. 수정이랑 같이 오실 거예요. 박 씨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1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 수정 씨와 함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수정 씨의 부모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부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수정 씨의 부모님과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기에 박 씨는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수정 씨 아버지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결혼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요? 그 순간 박 씨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다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비용이요? 예식장이랑 스드메, 베베 금식, 신혼여행비까지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절반씩 부담하면 어떨까 해서요. 박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꺼내는 사람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미리 아이들끼리 상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저희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요. 요즘 다 그렇게 하던데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신혼집 가전제품들도 반반씩 사면 좋겠어요. 저희가 리스트 작성해 왔거든요. 수정 씨의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박 씨에게 종이 2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전자레인지, 청소기, 심지어 쌀통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들이요. 다 합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반반씩 하면 어떨까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비용 5천만 원에 가전제품 2천만 원까지. 도합 7천만 원 중 절반인 3,500만 원을 내라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정말 다 이렇게 해요. 민호까지 수정 씨 편을 들자 박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그런 이야기는 미리 엄마한테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정이가 말하는 게 맞아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아들이 완전히 수정 씨 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후보가 아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희는 딸 하나뿐이라 아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혼수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고 결혼식도 체면 있게 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체면 있게요? 네, 저희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너무 소박하면 안 되잖아요. 강남에서 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박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올해 가을쯤으로요. 심지어 결혼 날짜를 당기고 싶다는 말에 박 씨는 당혹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가을이면 당장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년 봄에 사업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 전에 해치워 버리고 싶어요. 박 씨는 해치워버린다고 표현하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해치우고 말고 할 정도의 작은 행사인가 싶었습니다.
결혼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비할 것도 많고. 뭘 그렇게 오래 준비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박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더 늦췄으면 해요. 수정 씨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부모들은 빨리 하자고 하는데 당사자인 수정 씨는 늦추자고 말하니 말입니다. 수정아, 갑자기 왜 그래? 아까까지 잘 얘기하고 있었잖아.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박 씨는 수정 씨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런 상황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수정 씨의 얼굴을 보며 어쩌면 이 모든 게 수정 씨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들의 강요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수정 씨 가족이 돌아간 후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민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러세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결혼 비용을 계산적으로 반반 내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요즘은 정말 다 그래요. 수정이도 그렇고 수정이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요. 박 씨는 아들이 완전히 수정 씨 편에 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 씨가 평소 알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너 정말 3,500만 원을 낼 생각이야? 그게 뭐 그렇게 큰 돈인가요? 저도 벌고 있는데. 큰 돈이 아니라고? 너 혼자 벌어서 그 돈 마련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박 씨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박 씨의 돈을 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한테 왜 그런 돈을 요구해? 요구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죠. 형이 결혼할 때도 엄마가 도와주셨잖아요. 형은 그런 식으로 안 했어. 신부 측에서 혼수는 모든 걸 다 준비해줬다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다니까요. 박 씨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급하니까 지금 당장 와라. 무슨 일이에요? 와서 내 동생 좀 말려라. 정신이 나갔어. 1시간 후 민수가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박 씨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호야, 그게 정말이야? 형, 엄마가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봐. 수정이 부모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냥 결혼 비용 얘기를 한 거야.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야, 나 결혼할 때는 안 그랬어. 형수네서 모든 걸 다 준비해줬다고. 형은 운이 좋았던 거고. 민수는 동생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혹시 수정이가 다른 남자랑도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은 생각해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엄마, 수정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 씨는 아들이 수정 씨에게 완전히 홀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똑똑하던 아들이 이렇게 판단력을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정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아. 오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오빠, 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부모님이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고. 박 씨와 큰아들 민수는 민호의 통화 내용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수정 씨가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정이도 미안해해요.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그래? 그럼 수정이 본인 생각은 어떤데? 좀 더 천천히 하고 싶어 해요.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조금 희망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박 씨는 수정 씨 본인은 자신의 부모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수정이랑 만나서 정확히 얘기해봐. 정말 수정이 본인 생각인지 부모님 생각인지 확실히 하고. 알겠어, 형. 민호야, 결혼은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정하는 거야.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알아요, 엄마. 하지만 박 씨는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수정 씨 부모들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치워 버린다고 표현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 동생 일이 너무 걱정돼. 엄마, 민호도 어른인데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게 아니라 수정이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어. 평소 민호 같지가 않아. 그럼 제가 민호랑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박 씨는 큰아들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민호는 박 씨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민수도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니 조금 안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박 씨와의 약속대로 며칠 후 민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형제끼리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민호야, 수정이랑 얘기해 봤어? 응, 어제 만났어. 어떻게 나왔어? 수정이도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했어. 민수는 동생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정 씨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다면 왜 부모들이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수정이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해? 좀 더 천천히 하고 싶다고 해. 결혼 비용도 굳이 반반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정말? 물론이지. 나도 수정이 말 듣고 안심했어.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 모르게 수정 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선배 이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과장은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야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었기에 몇 번만 거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김수정이라는 사람 아세요? 김수정? 어느 회사? 동생이 다니는 회사 후배라고 하는데 34살이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요. 아, 잠깐만, 김수정? 혹시 그 사람 키가 좀 크고 얼굴이 하얀 편이야?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민수야, 그 사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민수는 이 과장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내가 아는 후배가 작년에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어. 결혼 얘기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안 좋은 일이요? 결혼 비용을 반반 내자고 하고 가전제품도 반반 사자고 하고 심지어 혼수까지 남자 측에서 준비하라고 했다더라고. 민수는 이 과장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동생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그 후배가 정신 차리고 헤어졌지.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집이더라고. 그런 식이라니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돈을 받아내는 거야. 요즘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지. 이 과장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후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래, 연락해볼게. 아마 얘기해 줄 거야. 다음 날 민수는 이 과장의 후배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즘 시대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신혼여행도 한 달씩 가자고 하고, 예식장도 무조건 강남에서 하자고 하고, 모든 게 돈이 많이 드는 쪽으로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과장의 후배가 전해주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 씨는 박 씨에게 들은 이야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와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정 씨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이전 남자분도 연락 가능한가요? 연락해 볼게요. 아마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 거예요. 본인도 다른 사람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민수는 수정 씨의 이전 남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그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김수정 씨 가족은 이런 걸 계획적으로 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죠. 종이에 가전제품 리스트까지 가져와서 말해요. 그 말을 듣던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씨와 민호가 겪은 것과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동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민호야, 할 말이 있어. 뭔데? 수정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형, 뭘 알아봤다는 거야? 수정이가 이전에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 우리가 겪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야. 박 씨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사한 내용을 듣고, 민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형,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응,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봤어. 너랑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수정이는 미안해한다고 했어.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게 하신다고. 민호야, 그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던 거야.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잖아. 민호는 민수의 말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수정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민호야,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부터 꺼내겠어? 박 씨는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진실을 직면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너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엄마도 너무하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힘들어도 사실은 사실이야. 지금 깨달은 게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민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형이 가져온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복잡할 게 뭐 있어? 당장 헤어져야지. 그래도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어. 민호는 그날 밤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와 수정 씨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형이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수정아, 너 이전에도 다른 남자랑 결혼 얘기한 적 있지?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다른 남자랑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진 거 알고 있어. 수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일이 발각된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냐가 중요하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오빠,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데?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다르잖아요. 민호는 수정 씨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결혼 비용 반반 내자고 했어? 그건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부모님이 시켜서? 그럼 이번에도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야? 수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빠,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다 거짓말이었잖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 가족한테 그런 식으로 했어?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사랑이야? 수정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수정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줘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너희 가족은 애초에 결혼을 돈으로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다르다고요. 다르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민호 씨는 눈물을 흘리는 수정 씨를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정아,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오빠, 진짜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응, 끝이야. 민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정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박 씨와 민수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엄마, 형 헤어졌어요.
잘했어. 그게 맞는 선택이야. 힘들었겠지만 잘 결정했어. 수정이가 인정하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시 그랬구나. 엄마 직감이 맞았어.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지. 그날 이후 민호는 며칠 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1년 넘게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평생 고생했을 테니 말입니다. 민호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네, 엄마, 이제 정신 차렸어요. 민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와 수정 씨가 헤어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 씨 아버지가 갑자기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 수정이 아버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우리 애들이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박 씨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수정 씨 측에서 먼저 연락을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상견례 때 무슨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건가요?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박 씨는 수정 씨 아버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민호가 결정한 일이라서요. 어머님이 민호 군을 부추긴 거 아닌가요? 분명히 어머님이 반대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추긴 게 아니라 민호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상견례 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나요? 박 씨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 비용을 반반 내자고 하신 것부터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어머님이 너무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거 아닌가요? 이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 옆에 있다가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혹시 저희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무슨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씨가 이전에도 다른 남자와 똑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 씨 아버지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그 남자가 우리 수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의 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가전제품 리스트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그건 미리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효율적으로요? 결혼을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더 이상 통화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민수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수정 씨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조건을 조정해 볼까요? 조건을 조정한다고요? 결혼 비용도 저희가 더 많이 낼게요. 7대 3 정도로요. 큰아들 민수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돈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수정이가 정말 민호 씨를 사랑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말한 민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끈질기네요. 그러게 말이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포기 안 하고 계속 연락 올 것 같은데요. 그럼 민호한테 미리 말해둬야겠다. 박 씨는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수정 씨 가족의 끈질긴 연락은 한 달 정도 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가족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그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걸 민수로부터 전해들은 민호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연애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당분간 결혼 생각 안 할래요. 그래, 그게 좋겠다. 충분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을 겪어봐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호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31세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돈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정말 저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 씨는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봐.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요. 아들의 밝은 얼굴에 기분 좋은 한편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에 데리고 온 지연이라는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어머, 예쁘네.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민호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박 씨는 지연 씨가 수정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민호 오빠 잘 챙기고 어머님께도 효도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운 말이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언제 시간 되시면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씨는 지연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3개월 후 지연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상견례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모두 할 테니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고 연신 말하는 지연 씨의 부모님 모습에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차이를 보며 수정 씨 가족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혼수 비용을 며느리 측에서 부담했고 박 씨는 그저 축복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민호야, 이번에는 정말 잘한 것 같아. 네, 엄마, 지연이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동생아, 축하해. 이번에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고마워. 형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결혼 후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박 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시집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족들과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1년 후 지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박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네, 어머님도 곧 할머니가 되세요. 아이고, 좋아라.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박 씨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호가 수정 씨와 결혼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반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지연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머님, 저도 좋은 가족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해. 박 씨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직감과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었던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 씨는 지금도 민호와 지연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